미술사를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 방구석 서양 미술사. 화려한 시대 바로크. 우리는 전 시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북유럽 르네상스에 대해서 공부했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17세기, 18세기 바로크와 로코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봉건제도 몰라코의 절대 왕정이 성립됩니다. 르네상스의 진일보한 기술과 매너리즘의 감성, 격정적 요소가 결합되어서 바로크 미술이 탄생되죠. 로마 유학을 통해 전성기 르네상스 걸작을 공부한 후 자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자국의 문화적 환경과 융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별 프랑스, 이탈리아, 프랑드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의 바로크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카톨릭 국가에서는 반종교 개혁의 양식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 카톨릭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다시 개신교도들을 카톨릭화 시키기 위해서 미술을 활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과학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중세 르네상스까지의 심플라톤적 형이상학이 폐지되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데카르트, 뉴턴, 우주론으로 대체하게 되죠. 단순 질서 정연한 기계 조직처럼 수학적, 기하학적 방법으로 해석하는 세계관이 생기게 됩니다. 생리학과 심리학도 발전이 돼서 그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바로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고전주의 법칙에서 벗어나 감정에 호소하는 거칠고 역동적이고 과장된 남성적 미술입니다. 그리고 강한 명암 대비를 활용하고요. 대각선 구도, 격렬한 운동감, 그리고 자유롭고 시원스러운 붓질과 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주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신교 국가에서는 종교화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바로크의 역동적이고 명암 대비, 감정들을 호소하는 그런 양식, 형태들이 풍경화, 정물화, 풍속화에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나라들은 네덜란드와 영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강한 국가에서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리스하고 로마, 르네상스의 이상미와 안정감 있는 화면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인 게 루이 14세 양식인데 프랑스에서 절대주의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는 거죠. 표현할 수 있는 미술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지역별 바로크 양식의 특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크 미술은 대규모의 종교화를 제작하기 위해 로마에서 생겨나서 전 유럽에 퍼져나가는 동안 각국의 고유의 양식과 문화 환경에 맞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프랑드로,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프랑스에서 각각의 나라의 문화적 환경과 양식에 맞춰서 다양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탈리아는 교회가 중심이었죠. 로마 교황청이 있기 때문에 종교화가 나타납니다. 후원자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프랑드로는 교회와 왕실이 다 강했는데 그 재단화가 바로크 양식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네덜란드는 신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초상화, 정물, 풍경 등 세속적인 그림들이 그려지기 시작하죠. 스페인은 왕실의 힘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궁정 초상화가 나타났고요. 영국은 상류사회, 그래서 귀족 초상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프랑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이 14세 양식, 그래서 고전 풍경화와 장식적인 건축이 나타나서 그리스 로마의 건물들이 그려지고 안정적인 그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바로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 카톨릭 국가죠. 그래서 종교 개혁으로 개신교가 활성화되자 다시 개신교로 전향한
신도들을 다시 카톨릭화를 시키기 위해서 미술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인 르네상스 양식을 넘어서 감정적이고 역동적이고 강한 시선이 집중되는 스타일로 다시 카톨릭화 시키기 위해서 미술을 활용한 거죠. 그 전에 안정되고 질서정연한 화면으로의 어떤 종교화는 그 대중들을 끌어들이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도들에게 더 눈에 확 띄고 감정적으로 더 호소할 수 있는 그림들을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전주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역동적이고 남성적인 미술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또 운동감이 나타나야 되니까 대각선 구도하고 격렬한 운동감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느 주제를 부각시켜서 감정적으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강한 명암 대비를 활용합니다. 대표적인 이탈리아 바로크의 작가 카라바조. 이 부분에 명암이 집중되죠. 45도 각도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감정적 감동을 준 거고 역동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강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조각에서도 베르닌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강한 운동감이 있죠. 이거는 성경책에 나오는 다윗을 그린 거예요. 어떤 설정을 해놓고 역동적이고 그 명암 대비 조명을 45도 각도로 강하게 주어서 어떤 느낌을 주려고 노력한 겁니다. 더 강한 그림이 된 거예요. 이번에는 프랑드르 지방의 바로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랑드르도 반종교 개혁 양식입니다. 이쪽도 카톨릭 국가였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이 있는데 여기서 대단한 화가가 나타나죠. 루벤스. 이 루벤스는 바로크 양식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역동적이고 대각선 구도, 그리고 강한 흑백 대비, 그리고 남성적이고 운동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루벤스의 파리 드 메디치의 마르세유 입성, 그리고 십자가를 세움이라는 작가를 예시로 선생님이 보여드렸습니다. 네덜란드 바로크가 굉장히 좀 특색 있고 요즘의 현대에 조금 더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신교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종교화 그림 그리는 것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크의 어떤 명암됨이나 역동감이나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세속적인 현실적인 주제에 적용이 된 거죠. 풍경화, 정물화, 풍속화 등에 적용이 되었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반 루이스 달의 그림입니다. 네, 여기도 강한 흑백 대비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뭘까요? 풍경화.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풍속화겠죠. 왕족을 그리거나 귀족을 그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종교화가 아니고 일상적인 우리들의 생활이 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강한 이쪽에서 빛이 들어오고요. 강한 명암 대비가 있죠. 자, 그리고 헤다의 그림이다. 헤다의 그림인데 여기 보면 화려한 기물들이 있는데 썩은 음식들이 있어요.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요? 이거는 교훈적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생활에서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은 썩는 것과 같이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인생 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생전에 타락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라, 뭐 이런 내용의 그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니타스화라고 합니다. 이것은 꼭 미술 용어로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다음 그림. 네덜란드 바로크에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렘브란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라고 그 당시에 했어요. 그분은 렘브란트의 야경 그룹 초상화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혁신을 이뤄냅니다. 그 전에 초상화들은 진부하고 딱딱한 초상화였는데 그것을 개혁하여 바로크적인 빛, 움직임, 포즈를 통해서 흥분된 감정을 전달했어요. 인물들끼리의 상호 교환적 행동을 통해 생생한 감정을 전달했던 거죠. 그랬더니 인기가 폭발해서 초상화로 엄청난 부를
누립니다. 하지만 젊었을 때는 그런 부를 누렸지만 갈수록 가난해지고 그러면서 젊었을 때 자화상과 노년기의 자화상은 굉장히 다르게 되죠. 그 렘브란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루벤스는 프랑드르 지방,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지방의 바로크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 바로크인데 영국도 개신교죠. 여기는 청교도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종교와 그리는 것들이 금지가 되었겠죠. 그래서 보통 상류사회와 소박한 그림들이 나타나게 되죠. 스페인 바로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스페인 역시도 바로크인데 여기에 굉장한 대가가 있었어요. 벨라스케스라는 작가입니다. 이 화가의 대단한 점은 자유스럽고 시원스러운 붓질과 과장이 있다고 해요. 시녀들 그리고 그 유명한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입니다. 자, 이 시녀들 보면은 여기도 강한 명암 대비 화가가 직접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궁정화가였죠. 아주 유명한. 근데 이분이 왜 유명했냐면 그 전에 그림들은 가까이 봤을 때도 붓질이 보이면 안 됐어요. 사진과 같이 아주 깔끔했어야 되죠. 근데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붓터치가 다 이렇게 보였어요. 하지만 조금 멀리서 보면 더 현실적이고 사진처럼 똑같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붓질이 나타나게 되는 시초의 화가가 벨라스케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프랑스 바로크 양식입니다. 프랑스 바로크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지역의 바로크 양식학은 좀 다르게 나가요. 프랑스는 그 유럽에서 최고 강대국이었습니다. 루이 14세라는 왕이 나타났고 절대주의 양식을 마련하죠. 가장 강한 왕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미술을 또 활용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이런 이상적이고 안정된 구조가 아니고 좀 더 역동적이고 감정적인 것들로 가는데 프랑스 바로크는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르네상스 시대에 이상미와 안정감을 추구합니다. 그림에서 역동감이 보이지가 않죠. 되게 안정된 느낌. 갑자기 프랑스 바로크 시대인데 로마 건축물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의 프랑스는 로마와 같이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거죠. 대표적인 건축물은 베르사유 궁전이 있죠. 네, 이번에는 로코코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장식 예술. 자, 바로크 양식이 17세기였으면 이제 18세기로 넘어가면서 로코코 양식으로 됩니다. 배경. 프랑스 대혁명으로 루이 14세가 단두대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루이 14세가 죽자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저택으로 와서 바로크 양식을 자신의 귀족 양식으로 장식 미술로 변화시키죠. 특징이 어떨까요? 귀족 양식이니까 아무래도 좀 소규모화 되겠죠. 그래서 섬세하고 우아하고 여성적이고 키워드 귀족적이고 그래서 화려하고 감성적이고 파스텔 색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림들을 보면은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들이 주류로 그려지고 있어요. 네, 이런 로코코 양식에 대해서 특징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으로 마지막으로 바로크 로코코의 키워드 스토리 양식을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즉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것은 교회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개신교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개신교는 카톨릭의 교황의 힘을 낮췄고 왕의 힘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니까 국가들에서 각각의 국가의 문화와 여건에 맞춰서 그 바로크 양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 국가에서는 반종교 개혁 양식으로 해서 더 강렬하고 그러니까 강렬한 명암 대비 감정, 역동성 이런 것들로 통해서 구교로 그러니까 신교에서
다시 구교로 전도하기 위한 어떤 미술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개신교 국가에서는 종교 그림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세속적인 현실적인 주제가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영국의 그 나라에 해당됐었죠. 그 절대 왕정을 가진 프랑스는 좀 다른 변화 양식이 나타나는데, 절대주의 양식이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의 어떤 안정적이고 이상적인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바로크도 영원하지 않았죠. 그 프랑스 대혁명으로 루이 14세가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자 그 귀족들이 베르사유 궁전에서 나와서 자신의 저택 가서 귀족 양식으로 변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르네상스에서 종교개혁에서 바로크, 루이 14세의 단두대, 그 다음에 로코코로 와서 귀족 양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최선을 다해서 정리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스토리로 알려주려고 노력했어요. 자, 우리는 미술사를 통해서 어떻게 미술의 영향이 미술이 흐름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방구석 서양 미술사로 만나보도록 해요. 안녕.